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근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위대한 과학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 전남대학교의 김성근 교수님이 저술하신 이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해보면요. 전남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일본 도쿄대에서 과학기술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도쿄대학교의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지냈고요. 강의나 출강도 하셨고, 이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또 각종 연구소,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에서 과학기술사 연구실, 기타 여러 랩실에서 연구 과정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수십 편의 저술, 그리고 번역서, 논문, 각 학술지에 게재를 했고요. 현재는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 책이 인류 과학사의 과학의 명저 30권을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건데, 대부분의 이런 류의 책이 그러하듯이 좀 깊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량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 자율전공이라던가 아니면 교양학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학을 빼고 과학의 법칙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야기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과학 사례, 과학자 좀 흥미를 갖게 되면은요, 직접 찾아보고 보다 심화학습을 하는 게 공부에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책의 볼륨을 보면은 300페이지라고 해도 한 명당 평균 10페이지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앞뒷장에 사파 빼고 기본 설명하고 간단한 법칙 한두 개 이야기하면은 그냥 분량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30명 중에 적어도 한 대여섯 명 정도라도 본인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교양과학으로 시작을 하지만 현재 우리 생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 좀 실용 위주로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산업에 이용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정도의 과학 지식을 알고 본인이 기존에 체득하고 있던 내용을 섞으면은 술자리 같은 데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또 확장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똑똑하다는 평판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기본 루틴화된 일에서 보다 발전된 어떠한 업무를 맡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실제로 어떠한 좀 과학적인 내용을 좀 숫자까지 정확하게 몇 개를 외워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많이 했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 친구는 상당히 똑똑하다, 저 친구는 상당히 스마트하다.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이 주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어느 날 우연히 한번 공부를 했는데, 또는 뭔가를 알게 됐는데, 또는 뭔가 착한 일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여기에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다 심화된 내용을 보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체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죠. 근데 이게 비단 성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유용성을 따지기보다도 우리가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야 되고 또 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고 인사이트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한 번쯤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책엔 30명 그리고 30권의 명저 또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루트 방송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잠깐 나온 그런 과학자도 있어요.
또는 책의 내용도 있고 그래도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1564년 피사의 몰락 귀족인 피레네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이제 의류 교역업, 그러니까 좀 상업 쪽에 종사를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음악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똑하고 그다음에 예술적 감수성도 풍부했는데 문제는 좀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적 권위에 대한 불신을 이제 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의구심, 그리고 조금 지식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전,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아들인 이 갈릴레오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귀족 집안이었지만 갈릴레오가 태어나던 때에는 이제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요. 생활이 극히 이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0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가족과 함께 좀 호구지책을 마련하려고 피렌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여기서도 더 힘들어지니까 갈릴레오가 당시에 베네딕토 이 수도원 이 계열에서 3년여 정도 이 생활하는 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좀 호구지책을 겸해서 뭐 교육도 한다는 핑계가 있었겠지만 종교 시설에 맡긴 거죠. 어린 시절의 갈릴레오는 상당히 충격으로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수도원으로 오니까 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종교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좀 똑똑한 지식인들, 그 다음에 각종 좀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종교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여러 가지로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는 방향으로 치면은 여기서 사는 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집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혼자 벌이가 좀 잘 안 되니까 이 아들에게 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좀 벌어오라,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보수가 많았던 이 직업,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의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당시 피사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갈릴레오가 이제 의학보다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좀 수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되죠. 하지만 이 경제적 궁핍함은 평생토록 갈릴레오를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서 4학년이 됐을 때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렌체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하는데 뭐 생활비도 없으니까요. 주변에 좀 부유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괜찮잖아요.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본인 호구지책도 하고,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다 보면은 본인의 실력도 느니까 나쁘지 않은데, 갈릴레오는 이런 생활에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 대학에 편지를 보냈고 결국 피사의 모교에서 수학 교수직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사나 교수의 이 직업이 정말 짰다고 해요. 보수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벌써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근 20여 년 가까이 재직을 하면서 이제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군사기술 등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수학이 각종 이제 군사 쪽에 많이 이용이 돼요. 뭐 포병의 포탄 궤도라던가 뭐 군사 위성, 요즘에 보면은 저 대기권 밖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위성, 그 다음에 로켓, 수학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뒤에 또 시간이 되면은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이 약간은 늘어났는데 부양할 가족들도 계속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유럽 전역의 이 유명한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고 개인 지도를 해줬는데 이들 중에 이제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 하나 걸렸습니다. 다행이죠. 피렌체의 지도자 페르디난트,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코시모 대 메디치였는데 메디치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게 돼요. 이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까 이제 여러 평소에 생각해뒀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1610년 정도 됐을 때 갈릴레오가 한 40 중반 정도 됐어요.
당시 막 개발되었던 이제 획기적인 물품 망원경. 그는 보자마자 이 망원경의 개량에 착수했고 자신이 좀 많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 망원경을 가지고 1609년부터 1610년 사이에 이 밤하늘을 관찰하면서 인류 최초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성의 위성을 통한 연구에서 지구가 이제 1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고 다시 그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특히 종교계가.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거부하고 우주의 이러한 체계마저 거부해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의심, 이거를 좀 잠재워야 한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이제 기존 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모두 부서뜨리는 자신만의 연구 논문이 책으로 발간이 되었고요. 이탈리아어로 쓰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고급스러운 책 또는 좀 엘리트들의 책은 라틴어로 쓰이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보기 편하잖아요. 이탈리아어로 편하게 썼으니까. 결국 이 책은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부수인 550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한 판에 뭐 10만 부씩 찍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발간했을 거 아니에요. 550판이면은 거의 뭐 이 당시 기준으로는 성경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인기를 얻은 책을 이제 갈릴레오가 피렌체에서 메디치 왕가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목성의 4개 위성을 메디치 가문에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이 상징과 결합시켜서 메디치 성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아첨을 좀 세게 한 거죠. 당연히 토스카나 궁정의 막강한 후원을 얻기 위한 아주 계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디치 가문의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됐고요. 드디어 갈릴레오는 어린 시절부터 좀 이어져 오던 가난에 의한 이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체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좀 압력, 그 다음에 좀 응징, 이런 게 좀 되게 심한. 게다가 당신은 중세였는데, 이런 거에 좀 행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 갈릴레오의 연봉, 토스카나 대공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계를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를 뭐 위주로 하는 거지만 신학, 철학, 수학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학문의 카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수는 다른 뭐 교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신학이나 철학 쪽하고는 월급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수학 교수였고 그래서 이 발표하는 이 그의 천문학 주장들이 다른 학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천문학을 보면은 사실상 수학하고 가장 연관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준은 신학 또는 철학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사회적인 기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의 은총을 받은 신학자나 아니면 인간의 이치를 깨달은 철학자만이 이 천문학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갈릴레오는 돈도 돈이지만 명성의 좀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얻으려 했고 결국에 이 각고의 노력 끝에 토스카나 대공의 수학자 겸 철학자 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갈릴레오는 당시에 이 교황 바오로 5세를 접견하게 돼요. 나중을 보면은 이제 종교계와 갈릴레오가 좋지 않은데 이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교황청은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를 환영했고요.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교황을 접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지만요. 교황은 그 전통을 깨고 갈릴레오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황청의 주도 세력이었던 예수회, 여기 또한 이 갈릴레오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때만 해도 갈릴레오와 이 종교계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어디나 있듯이 반대 세력도 있긴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갈릴레오에게 끊임없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좀 극심한 원리주의의 일부 수도자들은 이 종교재판소에 갈릴레오를 이단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종교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근거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끝났습니다.
단지 이 코페르니쿠스 주의에 대한 이 공식적인 견해를 갈릴레오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를 응원은 하되 좀 너무 좀 심하게는 하지 마라.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레오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좀 실력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코페르니쿠스 가설의 정당성을 옹호했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피상적이면서 불성실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아주 천박하고 저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히려 종교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통해서요. 이제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불과 1, 2년 사이에 그 뒤로 많은 분위기에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여파가 계속 나와요. 당시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기존 종교계의 이 관성, 그 다음에 이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옛것에 이제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쳐낸다. 이런 기조까지 생기게 됐어요. 이 사람들도 당대의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옛부터 전해져 온다고 무조건 옳진 않다.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받아주다 보면은 끝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갈릴레오의 주장이 이제 물리학과 수학의 한계를 넘어서 마침내는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리고 기존 신학자의 영역을 침범하려 든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갈릴레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과학자를 상대해서도 그런데 종교인이면은 뭐 더 쉬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여러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좀 밥벌이의 수단이 되는 한마디로 지금 헤게모니 권력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황청은 기존에 다소 관대한 이런 자세에서 이제 모든 성서 해석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황청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모든 행동에 이제 응징을 가하게 됩니다. 교황청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이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개신교의 개혁론자 주장이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가설과 일치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야 한다는 갈릴레오의 주장.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청 내부적으로 이 갈릴레오에 대한 좀 제재, 이제 응징의 좀 자세가 나오게 됐는데 이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된 갈릴레오가 당시 좀 친하게 지내던 추기경 중에 한 명, 이제 벨라르민 추기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잠시 좀 접어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다른 저서, 흑점에 관한 편지들이란 내용을 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뭐 당연히 훌륭하고 수준이 높아요. 갈릴레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 종교계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을 높게 평가했지만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만은 성서의 반함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갈릴레오도 핀치에 몰리게 되니까 약간 후퇴를 해요. 그래서 성서 자체는 훌륭하고 성서 자체는 거짓이 없다. 성서는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성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고 다만 성서가 옳긴 하지만 과학적인 분야에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는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자신의 의견을 약간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양에 안 차요. 그래서 이 편지, 이 논문을 이제 근거로 갈릴레오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또다시 회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재판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구글 같은 데에 중세시대 종교 재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재판소에서도 편지를 계속 조사를 하고 논문을 살펴봤지만 무혐의로 또 판정이 나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종교 재판에 시달립니다. 지금도 이제 뭐 좀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회 단체, 뭐 이상한 협회, 뭐 논문 뭐 법위원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을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쳐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랬죠. 시대를 앞서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떤 좀 변혁적인 가치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매장시킵니다. 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공격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고 그냥 돌아가면서 한 대씩만 잽을 던져도 이 사람은 쓰러져 버리죠. 과학의 발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어가고 뛰어가기 싫으니까 탈 것, 달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왜 그렇게 걸어가기를 싫어하느냐? 여기서 무마시키는 이런 내용들에 굴복하면은 평생 걸어가다가 다리를 쩔뚝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를 개선해서 마차를 만들고 자전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그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굴복을 하게 되면은 이전 시대 기득권에게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좀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역사는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느 시대의 어느 세대라도 본인들이 젊은 시절이 없었던 때의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누구나 청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간 만큼 세상에 대한 세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겨우 이만큼의 무언가를 이뤄냈는데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내 위치를 어지럽힌다. 내 위치를 위험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은 저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당장 입에 뭔가를 넣어줘야 될 처자식들이 있는 거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자신의 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동화, IT화가 더 강하게 되면은 자기 자리를 잃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전 시대의 이런 무언가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오면 이제 진화와 진보의 시대는 끝나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잘 안 되니까 그 헤게모니가 한국에 왔고요. 이제 한국이 안 되면은 뭐 동남아나 어디 다른 나라로 가겠죠. 이게 역사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나라의 좀 파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탤런트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데 점점 이 시기가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종교계의 어떤 푸시를 받았다고 해도 이제 그 사람의 기본 역량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교황청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냐 마느냐, 좀 사회적인 데미지를 뭐 입느냐 마느냐 이 과정에서 이제 몇 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좀 호전적인 성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나고 훌륭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에 더해서 이 중세 시대의 이전에 그러니까 갈릴레오 이전의 과학자들, 이 교수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싸우고 해결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갈릴레오는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되고 어느 정도 명성을 좀 크게 얻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이제 그 상황이 돼서 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 그리고 자신의 업적, 자기의 주장을 이제 숙인 거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갈릴레오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뒤에도 뭐 뭔가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임팩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는 못하고요. 결국 늙음하게 이제 노안으로 실명이 되는 이제 순간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자신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영원히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보면은 그가 이제 뭐 업적이 워낙 훌륭하잖아요. 자신이 직접 한 것도 그렇고 이 다음 세대, 이 차세대 과학자들에게 끼친 영향,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중세 시대 최고의 과학자, 뭐 베스트 이 몇 명 안에 반드시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러한 엄청난 업적보다도 오히려 그의 삶,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과 이제 과거의 악습, 타성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보였던 그의 인생이 이제 기존의 권력에 굴복을 했을 때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요. 어쨌든 그의 업적이 엄청납니다. 뭐 간단히 보면은 일단 이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물리학자죠. 동시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천문학에도 조예가 뭐 엄청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베이스는 수학자고요. 이제 이 갈릴레오를 물리학자로 보는 시각이 이 다음 세대인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이제 고전 물리학이 성립되는데 그 이후에 사후적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봤기 때문이다. 근데 당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거인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아주 우연하게도 갈릴레오는 뉴턴이 태어나기 바로 전해에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톤 터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업적 중에 이제 천동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의 저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를 통한 이 지동설 이걸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잖아요. 이 때문에 좀 어린 시절 위인전에 보면은 이제 종교 권력에 대항한 과학의 순교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매우 과장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의 삶 중에는 여기에 약간 좀 물러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로 이제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런 실증법적인 내용이 아주 좀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길다란 판자에 홈을 만들어서 노스에 철구를 굴린 다음에 낙하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실험 근거를 제시하는 뭐 이런 것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시계, 그러니까 초시계의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 측정을 자기 맥박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제 가설을 세우고 어떤 결과 값을 찾기 위해서 실험한다. 이런 과학적 실험의 원료라는 점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실험을 안 했냐?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베살리우스 편을 보면은 이제 외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안 해요. 하여간 뭐 예전 시대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성을 말한 것도 이 사람이죠. 대부분이 이제 지동설을 반박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 너의 말대로. 그러면은 항상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체를 떨어뜨리면 네 말대로라면은 대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직선으로 떨어진다. 이때 이제 갈릴레오가 공기와 낙하하는 물체,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배에 탑승한 사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지구에 종속되기 때문에 항상 강한 바람이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는데 이 진공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가 스스로 운동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근거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온도계, 최초의 온도계를 개발한 것도 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이제 기압 문제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지 못해서 유용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군사 기술 뭐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크게 알려진 거는 아닌데 요새 건축 능력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축물인데 건축물이죠. 우리가 왜 컴퓨터 게임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아군과 적군이 이제 맞서 싸우잖아요. 대결 게임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럼 서로가 서로를 때리는 이 데미지, 파워 이거를 계속 수치를 나타내서 체력을 깎던가 뭐 마력을 깎던가 이런 좀 어떤 액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이걸 돌려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대포를 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뭐 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발 쏘고 몇 분간 쉬었다가 또 쏘는 이런 이제 단발식이었어요. 예, 총탄도 그렇고 뭐 제대로 맞으면 다행히 이제 그런 수준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데미지를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적군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는 건축물을 지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은 안전하다. 그 여기에 관한 설계도라든가 기타 내용을 완벽히 구현을 했던 거죠. 이쪽으로 뭐 대성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다는 좀 의견도 주위에서 많이 있었고,
자기 능력 중에 하나이면 분명하니까 신경을 꽤 썼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하죠. 물론 갈릴레오의 모든 의견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밀물 썰물이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자신만의 주관으로 장황하게 뭐 엉뚱한 답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해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뉴턴이 갈릴레오를 칭송하는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오류들을 붙잡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후대에 아이작 뉴턴이 고전 물리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를 보면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 시차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관측 장비가 이제 막 만들어진 망원경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 배율도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이 장비로는 그런 차이를 잡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당시의 지동설도 천체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행성들이 이제 원 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인데요. 이 오류는 나중에 케플러 때에 가서야 겨우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하는 게 합당한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논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관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체는 어떤 에테르라고 불리우는 이 지상에는 없는 전혀 다른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논리 체계가 다르잖아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뭐 그 이전에 아무도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저 먼 곳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비슷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상계라고 불리는 곳도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생각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과학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그 반대로 종교의 힘이 강했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보고요. 왜 종교들이 그렇게 과학을 싫어하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은 종교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잘 안 먹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봐도 일반 사람들의 과학적 지식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뭐 과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이건 이렇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을 보면은 예전에 종교계 관련 사람들은 혹시 어떤 뭐 천동설이라던가 이런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내용에서는 당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내용의 이런 주장을 하는 이 과학자들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면은 그 나머지 내용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세뇌시키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은 과연 각 분야의 각 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가?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손안의 모바일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과 이런 내용들이 보다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단체나 일부의 세력을 보면은 좀 뻗어나가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종교의 전체로 보면은 그 케파라던가 이 신자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이제 갈릴레오가 종교계하고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 교황 우르바노 8세가 이제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으로 거의 몰아세웠는데 이게 당시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이 시대적 배경, 즉 종교 개혁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가톨릭 내부만 해도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 문제가 심각했는데 갈릴레오가 이 중간에 딱 끼어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위에서 중상모략이 들려옵니다. 그의 책들이 교회를 풍자한다, 모욕하고 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지동설이 맞는가 천동설이 맞는가는 이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직자가 뭐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판단할 뭐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초래된 여러 상황들이었죠.
사실 이 교황인 우르바노 8세 자체가 갈릴레오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교황이 되기 전 있었던 여러 논쟁에서 이 사람이 갈릴레오를 변호한 적도 있어요. 그 외에 지동설과 관련해서 교황청이 이제 여러 공개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당시 가톨릭 내부에서조차 만약에 지동설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동설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이걸 인정하는 게 성경의 권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레오가 당대의 천재잖아요. 그냥 무작정 계속 자기 의견을 고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 더해서 또 이제 다음 책들을 계속 출판할 계획이었으니까 여기에 더해 또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교황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종교 개혁을 좀 주의로 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 이제 갈릴레오에게 안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초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학생 시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강사,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별명이 논쟁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 외에는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얕잡아보는 그런 내용도 솔직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교황청이나 이 교회 세력이 부추기지 않아도 많은 학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갈릴레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만 한 가지, 그의 성격이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과거의 것을 그냥 마냥 답습하는 이 기존의 학계, 그리고 기존의 종교계가 더욱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죠. 화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강령술 폭로자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강령술 폭로자라고 하면은 보통 왜 마술인 척하면서 요술 같은 거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 혹세무민이라는 이 가짜 유사 과학자들을 잡아내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제임스 랜디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거를 굉장히 오랜 예전에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이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생전에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벽에 이 패러데이의 초상화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전자기학의 이제 기본 뼈대가 이제 패러데이 실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론이 이제 맥스웰에 의해서 정립됐잖아요. 이게 선결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은 없었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성과에 더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개천에서 난 용, 인간 승리의 사례로도 아주 유명하죠. 아까의 그 전자기학에서 워낙 빼어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맥스웰과 함께 전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화학 분야에서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의 삶을 보면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가난함이 좀 심했죠. 그래서 이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10살이 좀 넘은 이 시점에 아버지를 따라 런던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서점의 이 제본소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돼요. 점원으로 일하면서 이게 맨날 보는 게 재판되는 이제 책이니까 자신이 제본했던 이 과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과학에 흥미가 생겼고 또 추가로 남는 시간에 이 주변 대학이라던가 세미나장에 일반 강연들을 들으면서 이 화학 실험도 시도해보는 그런 행동들을 병행했다고 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자기 일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항상 시간을 쪼개고 열성적으로 좀 학문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누군가가 그를 이제 도와줍니다. 항상 어디에서든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패러데이의 고용주가 우리 서점에는 우리 제본소에는 이런 직원도 있다. 이렇게 막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추구하는 서점 제본소 중에서도 1등이다. 이런 자기 가게 홍보가 섞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사람들의 이름을 탔어요. 그래서 이 제본소의 손님들 중에 왕립협회의 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됐고요. 이제 티켓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과학자인 험프리 데이비의 강연 티켓을 선물로 줬는데 그래서 그의 강연을 듣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내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없다.
과학자가 되자.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기록한 노트를 재본해서 이 험프리 데이비에게 보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눈에 띄어요. 마침 이 험프리 데이비가 실험 중에 이제 눈을 좀 다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자신을 도와줄 조수가 필요했는데 이 시험 삼아서 이 패러데이를 자신의 연구 조수로 발탁하게 됩니다. 이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열이 에너지의 일종임을 증명했고요. 전기분해 실험이라든가 알칼리 금속을 발견하고 뭐 기타 여러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을 받지 못한 게 그의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데이가 뭐 워낙 전무후무한 인물이잖아요. 과학사의 탑 랭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패러데이를 발굴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업적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는 좀 어떻게 좀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칭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 험프리 데이비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워낙 뛰어났어요. 패러데이가. 당대는 물론이고 전 과학사를 통틀어서도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가뿐하게 이 스승격인 이 데이비를 능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이 패러데이의 논문에 손을 대서 자신이 기여했다 이런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당시 왕립학회의 회원이 될 때 이 사람이 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자신의 스승이자 왕립학회의 장이었던 이 사람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패러데이의 왕립학회 입학을 이제 거절하는 단 한 표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란 말이 많죠. 그리고 패러데이의 이제 주 전공이 전자기하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를 못하게 하고 실패가 뻔히 보이는 이제 실패라고 좀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리 관련 연구, 약간 좌천의 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보내버립니다. 패러데이가 여기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한 유리 실험물을 이제 인생 말년에 전자기와 빛의 이 파동 관계를 증명하는 실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위복이라는 이제 표현이고요. 세상에 아주 불필요한 내용은 없다. 뭐 이런 내용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이 험프리 데이비를 만나면서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이제 22세. 그래서 왕립학회 회원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바로 두각을 나타내서 다음 해에는 왕립연구소 주임을 맡았고 당시 이제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던 최선봉이잖아요, 영국. 그야말로 금전만능주의, 부르주아의 전유물로 일컬어지는 이 당시 과학 분야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패러데이가 순수하게 능력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다만 이제 중년 무렵부터는 이제 기억 상실,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 여러 정신적인 병에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신분제 사회에서 아주 가난한 하층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독학으로 자수성가, 마침내 기회를 잡아내고 온갖 견제와 이런 좀 병의 고통 속에서도 온화한 인품, 아주 존경받는 품격을 지킨 포기하지 않는 인간 성공의 귀감 패러데이, 여러모로 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과학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학 연구가 워낙 뛰어나서 뭐 기타도 여러 가지로도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리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학에도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실험 자체가 화학 실험이었어요. 이제 염화 질소에 대한 연구였는데 뭐 기타로 여러 가지 강, 그러니까 특수강 뭐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염소의 액화 연구. 하여튼 이 실험 화학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참고로 이 염화 암모늄을 보면은 이제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하고 이제 염화 이온 요걸 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물의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로 건전지의 전해액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 암모늄, 그러니까 암모늄이나 암모니아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료, 그러니까 질소 공급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염화 암모늄이 염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염소 성분이 토양에 축적되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짠 성분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벤젠을 발견한 예, 그 성과를 낸 사람도 이 패러데이입니다. 참고로 벤젠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색의 투명한 이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생활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 용기, 각종 뭐 플라스틱 제품, 아니면 살균제나 뭐 소독제,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도 있고요. 페인트나 벽지 같은 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대 산업,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는 대부분의 이 제품들에서 이 벤젠이 들어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수지, 페인트, 합성 섬유, 그다음 합성 고무, 인조 가죽, 뭐 윤활유나 염료 세제, 의약품, 폭약, 그리고 이제 에프킬라라고 부르죠. 이 살충제. 기타 모두 이 벤젠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죠. 벤젠은 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젠을 발견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한 이 금 나노 입자,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것도 패러데이예요. 여기에 연결지어서 이제 전기 분해를 고안해낸 것도 패러데이죠. 그런데 이런 천재라 불리우는 패러데이도 이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독학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기와 자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은 했는데 이를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풀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전자기 유도를 포함한 이 전자기학 전체를 아주 깔끔하게 공식으로 정리해낸 사람이 바로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그리고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20세기 물리학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지만 모든 학문에는 이제 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 전자기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내는 큰 성과를 보였지만 패러데이의 실험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성과예요. 이 맥스웰 방정식 식에서 이제 나온 상대성 원리도 패러데이의 실험이 그 원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이 전자기 유도 성질이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발전기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발전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험 세팅, 그러니까 코일과 자석의 이 크기를 엄청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발전기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거는 자석을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이제 놀이기구, 이 전자기 유도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자이로 드롭 아시죠? 확 떨어지는 거. 이 브레이크가 이 전자기 유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낙하 도중에도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도 영구 자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멈출 수가 있죠. 참고로 이 수학이 약하다는 거는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하다는 거죠. 뭐 일반 사람하고 비교할 건 아니겠죠? 패러데이 말고도 수학이 좀 약했던 물리학자 몇 명 있습니다. 닐스 보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수학이 좀 약했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만 이들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패러데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닐스 보어나 아인슈타인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수학적으로 천재에 가까운 인물들이죠. 다만 이 패러데이는 정말 이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자기학의 이론 체계를 스스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워낙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패러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후세 사람들이 뭐 억지로 하나 잡아본 거고요. 패러데이가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의 인품이 워낙에 훌륭했다. 고생이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러데이를 뜻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읽다 보면은요. 이제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굳이 스승과 제자로 좀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나 아니면 제자 세대가 우리를 뛰어넘을 때가 와요. 뭐 이미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문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제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상은 했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단적으로 말을 해서 뭐 산업 여건이다, 건설 여건이다라고 해도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새로 하기는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것들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 말이 틀렸다고 찍어 누를 것인가? 그러면 이제 나이만 먹은 꼰대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 뒷세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인정하고 밀어주는 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예,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그 패러데이를 이제 과학의 세계로 이끈 이 험프리 데이비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제자의 재능에 질투를 하고 이 사람을 좀 방해하고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 행동입니까? 이 과학사에 보면은 이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은 이제 독일의 과학자 리비히, 이 유기화학의 창시자죠. 화학 비료를 처음으로 발명한 화학자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암염 중에 염화칼륨 성분을 추출해서 칼륨 비료를 사용했고요. 동물의 뼈를 갈아서 이제 골분을 만든 다음에 황산을 섞어서 이제 과인산석회를 이제 비료로 씁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거의 마법처럼 여겨졌어요. 농민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 생물체의 생장을 보면은 필요로 하는 성분 중에 이 최소의 양으로 공급되는 이 양분에 의존한다. 이게 리비의 최소량 법칙인데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이제 과학 교과서 한 중학교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한 줄 나오고 넘어갔죠. 어쨌든 이 리비가 이 자신의 과학적 업적 못지않게 실험실을 잘 운영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데 멈추지 않고 그 도와주고 밀어주고 서포트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과학 연구를 제도화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비 자체도 뭐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한 다음에 20대 초에 젊은 나이에 독일 기센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이 사람의 진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일단 집이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좀 네트워크가 좋아가지고 뭐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던가 스폰을 받는다던가 하는데 좀 용이했어요. 이걸 아낌없이 실험하는 데 풀었습니다. 실험 위주의 교육 방식을 잘 적용했고요. 실험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죠. 그리고 보통 뭐 이제 벤처 기업에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시어머니처럼 하나하나 마이크로 컨트롤을 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학생들을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실험 지도라던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제 큰 길만 제시하는 참으로 대인 중에 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의 실험실은 아주 번창했고요. 수많은 우수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잘 하니까 당연히 대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타르 있잖아요. 여기서 아닐린과 벤젠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이 호프만, 그 다음에 벤젠의 고리 구조를 명확히 밝힌 이 케쿨레,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수백 명 이상의 화학자들이 그의 실험실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리비의 실험실을 졸업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기본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당대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화학자를 길러내는 아주 유명한 양성기관, 이런 명성을 유지했죠. 그리고 또 있죠? 이 금막 있잖아요, 금. 여기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이게 산란 실험인데 이걸 통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 이 러더퍼드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그의 스승 톰슨, 이 사람들도 이제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한 뛰어난 스승 과학자로 좀 꼽힐만 해요. 뉴질랜드 출생인데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해서 전자를 이제 발견한 이 톰슨의 지도 아래 물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면서 제자들을 계속 길러내요.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공치사를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데 있는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한 제임스 체드윅. 이제 공동으로 연구까지 해서 이제 성과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 X선 산란에 관한 연구로 이제 원자 번호와 원자핵의 이 전하량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이걸 이제 모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러더퍼드의 제자였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제 현대 과학의 좀 병역을 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모즐리가 이제 대단히 우수한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통신병으로 참전해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갈리폴리 상륙 작전이란 걸 해요. 여기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죽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참전을 간곡히 만류했던 이 러더퍼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영국 의회에 편지를 보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아까운 과학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한 명의 병사로 소모시키기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과학 연구를 계속하게 하는 게 국가에 더 보탬이 되지 않는가. 이거를 호소해서 이 영국 의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여기에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톰슨과 러더퍼드가 연구소장을 지냈던 캐번디시 연구소, 굉장히 유명하고 뭐 네임밸류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이 물리학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고요. 자신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원래는 따로 좀 편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 여기에 이제 각각의 편으로 나온 티코 브라헤와 이제 케플러의 이야기죠.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46년 덴마크에서 이 티코 브라헤라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광학기기의 도움 없이 맨눈으로 밤하늘을 관측한 이제 마지막 세대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맨눈으로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기상, 천문학을 좀 관측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티코 브라헤는 이 천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엄청나게 뛰어난 시력. 보통 우리 눈이 1.5만 돼도 좋다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2.0이 넘는 사람을 몇 명 봤습니다. 이제는 뭐 시간도 지나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옛날 같진 않겠죠? 근데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제 다음 세대들은 시력이 예전 사람만큼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쉬운 내용인데 어쨌든 이 티코 브라헤가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엄청난 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약 1km 밖에서 이 동전이 뭐 영국 돈인지 프랑스 돈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뭐 전해져 오는 말들이니까 약간의 좀 허풍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시력이 보통 사람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좋았지만 이 티코 브라헤가 워낙에 끈질기고 집요했고요.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밤하늘을 장시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서 이 관측을 도와주는 기구, 뭐 예를 들면 각도기 이런 것도 좀 수제품으로 잘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이 브라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왕이었던 프레데릭 2세인데요. 이 과학의 중요성을 아는 것 외에도 아주 통도 컸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벤 섬이라는 곳을 통째로 브라헤에게 하사했습니다. 여기에 브라헤는 하늘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우라니보르크라는 천문대를 세웠고, 근데 이게 좀 많은 지원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당시에 덴마크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갈 때는 1년 중에 이 덴마크 총 생산의 5% 정도를 사용할 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다 합쳐져서 이 브라헤는 당대 최고 수준의 천문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덴마크 왕국의 지원도 영원하지 않았죠. 브라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 프레데릭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즉위하니까 이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이 벤 섬을 떠나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하에 있던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지원이 나왔는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돌프 2세, 이 티코 브라헤를 궁정의 공식 수학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료를 혼자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도와주고자 자신이 그때까지 모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학자를 하나 부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케플러죠.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결국에 이 모든 궁극적인 성과를 내는데 그 원료, 그 자료의 1등 공신이 이 티코 브라헤임을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장 유명한 1등만이 기억되죠.
천문 관측에서 아주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브라이였지만 이 관측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어떤 법칙이나 공식, 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브라헤의 능력으로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이 요하네스 케플러. 그런데 이 브라헤와 케플러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해요. 브라헤 입장에서 보면은 평생 모은 데이터를 이제 선뜻 이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제 신참에게 모두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능력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데다가 또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케플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긴다고 해서 하던 거 다 접어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엑기스, 알맹이 자료는 안 주는 거예요.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애매한 관계가 좀 몇 년 갔는데 원래는 이제 좀 사이가 안 좋게 끝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이 두 명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티코 브라헤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티코 브라헤의 천문학 관점을 보면은 이제 약간 변용, 변칙, 하이브리드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태양과 달이 돌고 다른 5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구조. 실제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관, 천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구는 우주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구 중심설의 약간 좀 변형?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른 행성들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생각은 분명 진전된 아이디어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 태양 중심설이 나온 이후에도 이 티코 브라헤 같은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조차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좀 창의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혁명적인 이 과학적인 내용이 나와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수십 년, 어쩔 때는 수백 년 이상이 걸리는 이게 인류의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당연히 세상 일에는 그냥 되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죽을 힘을 다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내는 것만도 힘든데 분명히 기존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어떤 법률적으로. 지금의 세상을 봐도 그렇죠. 이제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부가 한쪽으로 몰리고 권력이 좀 쏠립니다. 그러면은 왜 그 미래의 세계를 좀 표현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상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벽을 치고 성을 쌓고 글로 들어가서 살죠. 성경에는 이걸 이제 바벨탑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동서양의 역사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함을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어쨌든 이 티코 브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요하네스 케플러에게는 행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케플러를 보면 이제 1570년경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서 티코 브라이하고는 한 2, 3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케플러는 이제 플라톤 입체를 이용해서 행성의 공전 궤도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플라톤 입체라고 하면 이제 5개의 정다면체, 그러니까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면체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도형을 말하는데요. 플라톤이 이제 티마이오스라는 이제 내용에서 당시에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 그리고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충실한 플라톤주의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던 이 케플러, 예전 플라톤의 기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이 지구를 제외한 행성이 5개고 플라톤 입체가 이 5개라는 점이 이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다 연관이 있다. 지금의 사실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예전은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대천문학자, 대과학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로 평생을 바친,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이 티코 브라이가 이제 사망하면서 이 자료들이 케플러 손에 들어오긴 됐는데, 이게 바로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유족과 그의 제자들, 이 자료의 소유권을 놓고 이제 케플러하고 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 내용을 거쳐서 좋은 자료는 훌륭한 과학자에게 가야 한다. 이런 지론이 좀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의 자료를 이제 온전히 넘겨받은 이 케플러가 이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케플러가 주력한 행성이 이제 화성이었는데 브라헤한테서 데이터를 넘겨받은 다음에 이 화성의 정확한 공전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게 과학사에는 화성의 전투라고 이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수업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가 아주 원리 원칙에 철저한 플라톤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행성의 궤도는 원을 돈다, 원을 구형한다. 이거를 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철저한 과학자이기도 하니까 이 브라이가 남긴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원 궤도에 맞춰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 궤도에 맞춰본 이 케플러의 결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약 8분 각도 정도의 오차를 보였는데 1분 각도가 이제 60분의 1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는 맞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수십 수백 번을 이제 검사하고 했으면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애초에 자료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일 겁니다. 게다가 이 티코 브라헤하고 그다지 사이가 좋지도 않았으니까 뭐 굳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티코 브라헤의 연구 실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연구를 대하는 자세, 과학자로서의 이 성실함, 이거는 인정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믿었는가? 이 원 궤도에 대한 자신의 오랜 신념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이 수치가 틀린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원 궤도라는 건 없잖아요. 타원 궤도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 궤도를 보면은 이 장축, 그러니까 긴 축에 대해서 단축, 짧은 비율이 99.6%니까 이거는 그냥 원 궤도예요. 이 화성이 또 유난히 심한데 하필이면 또 예, 좀 잘못 걸렸다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케플러는 수년에 걸쳐 아주 철저하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뭐 공학용 계산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손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해지는 문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절지, 그러니까 이절지라고 하면은 뭐 아주 큰 모니터보다 큰 거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천장에 가까울 정도로 계산을 했다는, 그리고 이거를 7, 80여 회 반복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풍자해서 회화해서 좀 말하는 게 화성의 전투. 그야말로 엄청난 계산량인데 뭐 오늘날은 쉽죠. 그냥 컴퓨터에 계산값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 이런 단순 계산을 이제 맡길 수가 있으니까 인류의 과학이 더욱 빠르게 진보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 훌륭하고 방대한 이 기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좀 의미 있는 값을 산출해낸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케플러나 뉴턴, 아인슈타인 이렇게 한두 명의 뛰어난 과학자가 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엄청난 발견을 하는 또는 발명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빅사이언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실험 그룹을 이뤄 결과치를 내는, 그래서 인류가 더욱더 좀 진보에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에 케플러는 이제 1609년 신천문학이라는 논문에 자신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티코 브라헤가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때인데 이 케플러의 이러한 연구 논문 결과, 그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발표했고 훗날에 제3법칙을 다시 좀 붙였죠. 예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 원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클레이데스, 좀 낯설죠? 우리한테는 영어식인 유클리드가 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뭐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원론이에요. 이 그림이나 도형처럼 시각적 대상에서 이제 표현되는 부피, 각도, 뭐 각종 수치,
그리고 그 숫자들이 갖는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 뭐 구조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죠. 기하학이라는 게. 뭐 작품 등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여기에는 이제 철학자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의 모습을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당시 아카데미 정문에 보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하학이 이제 원론이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 시대를 보면은 이제 나일강이 워낙 좀 범람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적인 범람 때문에 좀 땅이 비옥해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범람 후에 이 토지의 구획이 불분명해진다. 어저께까지는 저쪽 땅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땅이다. 뭐 이런 걸로 맨날 옥신각신한 거죠. 그래서 이 적절하게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측량에 의한 도형을 연구한 이게 이제 기하학의 기원입니다. 이 때문에 기하학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 농경,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위해 발전한 일종의 뭐 생활 밀착형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는 이집트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러한 도형에 관한 지식 이게 그리스로 전파되면서 개념이 재정립되고 새로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서적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이 공리적인 방법으로 당시에 이 기하학에 관한 지식을 집대성한 이 최초의 수학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하학은 이제 17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 이 사람이 이제 좌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게 덧붙여지니까 해석 기하학이 됐고요. 영국의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이걸 이용해서 각각 미적분학을 만들면서 미분 기하학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은 이제 건축과 축성술, 미술 이렇게 좀 인류의 문화가 꽃피우고 번성해가는 그 폭발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화법 기하학 그리고 이제 사형 기하학 특히 공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화법 기하학이라는 것은 이제 차원 공간에 이제 입체를 종이라는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인데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캐드 이런 게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각종 공학 분야 설계와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미술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세기 말이 되면은 이제 공간 속의 점, 선, 면 그리고 위치와 형상에 대한 이 성질을 연구하는 이제 위상 수학이란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위상 기하학, 미분 위상 기하학 이런 게 새로 추가되면서 이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오랫동안 기하학을 지배해온 유클리드 기하학, 한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오직 한 개. 이게 이제 평행선 공리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 의지를 꺾었다고 해요. 뭐 워낙에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또 인류는 진보를 하니까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좀 사실들을 덧붙인 이제 새로운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탄생하게 됩니다.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20세기 물리학의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좀 학문적으로 볼까요? 이제 기하학이 기초과학은 물론이고 산업 분야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이 실과 끈을 사용해서 매고 조이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이제 매듭 이것도 기하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이 매듭 기하학이 이제 양자장론과 결합해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절대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생물학에서 보면은 DNA가 이제 뭐 워낙에 분자량이 크잖아요. 이런 물질들을 좀 설명할 때도 이 매듭 이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 뭐 요즘에 워낙 핫한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 위상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이 토폴로지 데이터 분석 이걸 활용해서 이제 신규 가입 고객하고 기존 고객들이 선호하는 여러 영화 장르를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최고의 영화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물론 그 첫 번째는 컨텐츠의 양과 질이겠지만 이렇게 수학적인 백업도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하학이 전문적으로 이쪽을 좀 공부하고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사례를 좀 다양하게 살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험실에서 많이 쓰죠. 원심 분리기. 이 원심력으로 특정 물질의 액체와 고체 부분을 이제 서로 분리해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이 원심 분리기 내부를 보면은 이제 시험관을 넣을 수 있는 공간 12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시험관을 배치할 때 회전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이 시료를 넣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축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배치한 시험관을 종점으로 이제 벡터 값을 생각해 보면은 시험관 모두의 벡터의 합이 0이 되면 이제 올바르게 배치한 거고 합이 0이 아니면 시험관을 잘못 배치한 건데 좀 말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걸 제작할 때도 이용이 돼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로봇이 이제 손가락, 관절, 다리, 뭐 손목, 발목, 그리고 얼굴의 형태까지 각각을 다면체로 설정하고 각 점이나 각 선, 각각의 면에 대한 3차원 좌표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 연결되거나 분리되는 이 물리적인 움직임에 무리가 없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과 같은 활동을 하고 인간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띌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내용을 행동을 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기계 장치로 표현하면은요. 각각의 설정 값을 다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과 행동을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이 기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멸종 위기 동물이 있어요. 뭐 조류라던가 해양 생물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래가 들어가는데 이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값을 이용해서 이 고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값을 분석하고 있는데 고래의 현재 위치 그리고 과거 위치 이걸 지속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속도를 넣어주면은 이 벡터 연산으로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3D 프린터가 있죠. 컴퓨터에서 이제 3D 도면을 바탕으로 소재를 겹겹이 이제 쌓아서 입체 구조의 장치를 만드는 거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제품이나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3D 도면을 바탕으로 이 기하학적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어떠한 소재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가, 어떠한 굵기로 쌓는 게 합리적인가. 이를 위해서 이 기하와 벡터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기술을 이제 위상 최적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품의 구조에 따른 이제 기하, 벡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재료를 최적으로 배치해서 중량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래 이동 경로, 아니면 뭐 조류의 이동 경로를 보는데 전자 태그를 부탁해서 벡터 값을 산출한다 그랬잖아요. 뭐 약간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GPS 우리가 지도나 이런 좀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이걸 사용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GPS인데 이 기본 구조는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이제 활용해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원리를 보면은 이제 두 위성과 사용자까지의 거리를 각각 계산해서 이제 구면을 그려요. 그리고 남은 한 위성도 마찬가지로 구면을 그리면 처음 2개의 구면이 교차해서 또 다른 원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때 한 점 또는 2점에서 교차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한 위성에서 구면을 하나 더 그리면 이제 사용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한 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뭐 과학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차량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실험실에서 이 차량을 관측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뒤에서 이제 팔짱 끼며 서 있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차량의 주위에 4개의 원이 떠다니는 게 보여요. 이게 4개의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운데 점이 만나는데 이걸로 이제 이 가격 값을 산출하는 겁니다. 공간과 기하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수적인 그리고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실생활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비슷하게 자율주행차도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최근에 중국에서 보면은 이제 4세대 여기 자율주행차가 나왔다고 해요.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는. 아직은 뭐 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GPS 신호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다. 아니면 지형이다. 그러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자율주행차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의 위치, 경사의 정도, 표지판, 주변 구조물 정보 이거를 3차원의 공간 좌표의 형태로 아주 고정밀 지도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태양 전지판도 있습니다. 지금 시골이나 농가 아니면은 좀 약간 교외에 있는 공장들을 보면은 좀 넓은 공간에 태양 전지판이 빽빽히 붙어 있는 태양광 시설을 볼 수 있어요. 건물 옥상이나 창문에 설치되어서 기존의 이제 에너지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태양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 같은 높이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는 효율이 너무 높고 특정 시간에는 효율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와 이 태양 전지판의 위치가 서로 수직이 되면은 이제 효율이 최고조에 올라가는데 태양 전지판에 태양의 위치를 이제 추적하는 장치를 달면은 이제 계속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추적하고 태양 전지판이 알맞은 방향으로 또 알맞은 각도로 이 태양과 수직을 이룬다. 그러면 이 도형의 벡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거를 잘 구현해낸 것이 이제 태양 전지판의 차세대 버전이죠.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이용이 됩니다. 보통 왜 뭐 디즈니, 픽사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차세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잘 보면은 이제 기존의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의 어떤 좀 입체적인 이미지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하고는 좀 다르죠. 일본 거를 보면은 이제 그림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좀 정밀도를 높여서 그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이 이뻐요. 그런데 한 정지 동작에서 입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몇 개 한정되긴 하지만 거의 뭐 GIF 파일 같이 그 보통 짤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걸 이어 붙여놓은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뭐 수백억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그 비용을 쓴 건지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도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3차원의 입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바로 기하학이 사용되죠.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세계를 2차원 평면 스크린에 구현을 한다. 그때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형 기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사형 기하학이라고 하면은 3차원 물체나 어떤 풍경을 평면에 투영시켜서 원근법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생생한 애니메이션의 구현을 위해서는 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제 일본의 재패니메이션이 많이 각광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미국의 자본을 받은 각 나라의 애니메이터로 이제 변신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이 포션이라던가 마켓쉐어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웹툰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이 실사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로도 많이 가지만 애니메이션화로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기존의 이제 망가, 재패니메이션으로 통칭되는 것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AI 그리고 차세대 소프트웨어의 핵심 개발자들을 보면은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 한국도 꽤 많습니다. 일본은 인구에 비례해서 이쪽 분야에서 지금 고급 인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다행이고요. 예, 더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책에 대한 내용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줄 그어보고 직접 찾아보고 심화학습하는 게 본인 공부에 여러모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30권의 명절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티코 브라헤의 신성에 관하여. 이 하늘을 뒤덮은 투명한 껍데기를 벗긴 천문학자. 아까 방송에서 했었죠. 케플러랑 묶어서.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망원경의 탄생, 천체의 경이로움을 알리다.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크리스마스 강연. 그리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제이콥 브로노우스키의 인간 등정의 발자취.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윌리엄 길버트 자석에 대하여. 요하네스 케플러 새로운 천문학. 윌리엄 하비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실험, 아이작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기관, 로버트 훅의 마이크로그라피아, 칼 폰 린네의 자연의 세계, 그레고 멘델의 식물의 잡종에 관한 실험,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양의 과학 명저 이야기입니다. 송응성의 천공괴물, 홍대용의 의산문답, 최한기의 기학, 유카와 히데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조지프 니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전상훈의 한국과학기술사,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에피쿠로스의 쾌락,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원론,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쿤두스의 박물지,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 이상의 30권이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한 6, 7권 정도는 좀 이야기를 엮어서 서로 관계되는 인물들끼리 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300페이지를 뭐 해봤자 30권으로 나누면 평균 10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저자에 관한 뭐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핵심 이론 아니면은 어떤 좀 임팩트 있는 사건 요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뭔가를 느낀다면 뭔가 좀 궁금점을 느낀다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보는 이제 그런 좀 추가적인 내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 중에 저는 한 20 몇 권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사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놓으면은 이 정도의 좀 요점 정리만 해도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응용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활용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를 생각해 봐요. 최근에 이제 옛 동료나 친지, 지인, 뭐 친구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부동산, 주식, 그리고 자녀 얘기, 뭐 술, 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좋아요. 뭐 지인들을 만나서 항상 뭐 세계 평화, 뭐 푸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평상시에는 해보지 않았던, 평상시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